예, 안녕하십니까. 배재고등학교 교사 이정영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부분은 2022학년도 대입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2 대입의 개편 및 특징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및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022 대입의 개편 및 특징인데요. 2022 개편이라는 얘기는 현재 2021 대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졸업생들은 2020 대입을 이미 치렀죠. 그리고 고3 학생들이 2021 대입을 치르는데요. 사실 이 2021 대입을 치르는 고3 학생들은 작년과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대신 수능 시험 범위만 약간 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우리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2 대입은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짚어보면요. 첫째, 그 수능 체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 중에서도 특히 국어 그리고 수학, 탐구 영역은 지난번 대입과 똑같이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영어 그리고 한국사는 계속 절대평가로 진행이 됐었죠. 근데 추가적으로 제2외국어가 이번에 또 2022 대입에서는 절대평가로 추가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 탐구 영역인데요. 탐구 영역은 특히 사회탐구 그리고 과학탐구, 직업탐구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2015 개정된 교육과정과 더불어서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를 하나하나씩 봐도 아무 상관이 없도록 이렇게 구분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학생부 기재과 방법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해서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입제도 개편 좀 주요 사항을 좀 살펴보면요. 기본 취지는 공정성 강화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 양식,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 그리고 교사 추천서, 그리고 대학별 고사 기타 등 해가지고 크게 제가 4개 영역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 자기소개서 양식을 보시면 현재 고3 학생들, 즉 2021 대입에서는요, 4개 문항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2 그리고 2023에서는 서식이 간소화됩니다. 따라서 개선되는데요. 자기소개서 문항이 3문제로 간소화됩니다. 그래서 글자 수도 현재 2022 대입에서는 5,000자가 넘는 글자였는데 지금 2022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대입에서는 3,100글자로 글자 수도 완전히 줄어들죠. 그리고 혹시 생활기록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생활기록부는 현재 고3에서부터 이미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 대입에서 이미 반영이 되는데요. 학생부 기재 방법도 나중에 좀 더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큰 변화가 있는데요. 교사 추천서가 2021 현재까지는 추천서가 현행을 유지하는데요. 여러분이 치르게 되는 2022 대입에서는 추천서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교사 추천서가 폐지된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별 고사 좀 더 살펴보면요. 논술 전형이라든가 특기자 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를 좀 유도하는 편이고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역시 적성고사가 폐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고3 학생들은 적성고사가 치르는 게 마지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 고2 학생들은 적성고사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적성고사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좀 약간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 기반 확인 면접도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입 블라인드 서류 평가가 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면접이라든가 평가도 이 대입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계속해서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 좀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교 프로파일은 폐지가 됐죠. 이미 작년부터, 올해부터 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요. 지역균형 발전 관련해서 전형이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를 의무적으로 거의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뒤에 가서 제가 한번 이 흔히 말하는 지역균형 발전 추천 전형인데요. 이와 관련된 자료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별첨자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자료는요. 2018년 8월 달 그리고 작년도 2019년 11월 달에 공정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기소개서 서식 축소된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1학년도 문항이 있죠, 왼쪽에. 그리고 2022학년도 문항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2021학년도 문항을 보시게 되면 1번과 2번, 이 두 개의 문항이 지금 이제 2022 대입에서는 하나의 문항으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지금 줄어들어서 하나의 문항으로 바뀌었고요. 나머지 3번과 4번이 그대로 2번과 3번으로 해서 아마 될 텐데,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학에서 별도로 그 문항을 만든 형태로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예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대입제도 개편 주요 사항 중에 수능 및 출제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특히 이 공정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예전에 그 수시에서의 어떤 그 불합리한 부분들, 기득권 세력에게 많이 그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던 그런 그 수시에서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더 보완하고자 정시를 좀 확대하는 추세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 위주 전형이 그래서 30% 이상을 거의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꿨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 대학에서는 이제 재정 지원과 연계하기 때문에 대학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대학 정시에서 수능 위주의 전형을 30% 이상을 확대하는 걸로 거의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활용 방안은요, 대학에 거의 자율적으로 맡겼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선발 방법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 정부의 입장은 약간은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완화하거나 좀 취소하는 방안을 좀 더 권고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출제 범위가 좀 많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국어 영역 같은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어 영역이 예전에는 이제 공통으로 해가지고 다 출제가 됐는데요. 지금은 독서와 문학이 이제 그 공통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선택은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수학도 가형과 나형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던 것을 공통으로 수학 1, 그리고 수학 2를 모두가 다 공통으로 보고 선택으로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그리고 기하 중에서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영어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사도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탐구 영역인데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 구분 없이 두 가지 과목만 선택을 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인데요. 내년부터 2022 대입에서는 역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는 점 좀 계속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인데요. 2022 대입이 끝나고 나면 2023이 있는데 2023 대입에서는 정시, 즉 수능 위주의 전형을 40% 이상 권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22 대입뿐만이 아니라 점점 정시에 선발하는 비율이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참고사항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럼 서울대학교는 어떻게 입학 전형을 예고하고 있는지 2022에서 예고한 사항을 한번 표를 보면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 2020, 2021에서 계속 보시면 정시에 선발하는 인원이 점점 약간 줄었죠. 특히 2021에서도 23% 정도로 좀 늘어났죠. 참 사실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2022에서는 이제 거의 30%를 넘기는 형태로 정시에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정시 확대라는 측에서 좀 서울대학교도 역시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그 내용들은 실제로 아까 제가 2023에서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이 실제 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차원에서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좀 더 읽어드리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완성시켜라라는 말이 거기에 그게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수시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수능 위주의 전형, 즉 정시가 확대되는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시에 대한 준비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최근 5년간 정시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인데요. 정시를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재학생과 졸업생 누가 더 유리한가라는 것을
두고서 지금 그 실제로 국회의원인 강민정 의원이 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신문 기사에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참고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약 12개 정도의 대학이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정시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16학년도부터 작년까지 2020학년도까지의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인데요. 보신 것처럼 건국대 지금 졸업생과 재학생의 차이가 몇 %입니까? 거의 47.3% 차이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졸업생들이 더 많이 선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정시는 지금 전체적으로 12개 대학만 보시게 되면 건국대부터 연세대까지 쭉 보시게 되면 재학생의 비율이 약 33.5% 그리고 졸업생의 비율이 66.5%입니다. 즉 재학생보다 졸업생의 비율이 정시에서 2배 이상 가까이 많이 선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잠깐 이 그래프로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즉 최근 5년간 정시 비율을 보게 되면 서울대학을 포함한 서울에 있는 대학 12곳을 정시 수능 합격자인데요. 그 비율을 보게 되면 2016학년도에는 거의 졸업생과 재학생의 비율이 거의 비슷했죠. 그래서 51.8%와 48.2%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4%가 재학생이었고 졸업생이 무려 65.6%로 정말 굉장히 차이가 갈수록 졸업생이 더 많이 선발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지금 현재 제가 밑에 있는 나와 있는 것처럼 2020년 올해 6월 23일 신문기사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특히 국회의원께서 아무래도 정시 비율을 확대한다는 그러한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알아봤더니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우리 재학생들에게는 정시가 확대되는 것을 좀 이렇게 즐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즉 졸업생들에게 더 유리한 것이 정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자, 대입제도 개편 보도자를 좀 더 볼게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거기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를 쳐놨죠. 수학 및 과학 선택 과목에 기하 및 과학 2를 포함시킨다라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 그리고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평가는 역시 절대평가로 바뀐다라는 것이 있고 그 밑에는 제가 줄은 안 쳐놨지만 EBS 연계율이 점점 이제 70%에서 50%로 축소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출제 문항수와 시험 시간을 좀 살펴볼 텐데요.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요, 뭐 똑같습니다. 사실 시간은요. 출제 문항수와 시간은 똑같은데 어떻게 출제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5월 달인가요? 예, 그때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에 수능 예시 문항이 이제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아직 수능까지 1년 넘게 남았지만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 올라와 있는 그러한 수능 예시 문제를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통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약 75%이고 그리고 선택 부분은 약 25%라서 공통이 좀 더 많죠. 역시 많은 학생들이 공통을 응시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공통 75와 선택 25% 내외로 해서 대학 수학능 시험이 출제가 된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요, 실은 변화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문항 출제에서만 변화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그 대학별로 수능 선택 과목을 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인문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고 공통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학은 아직까지도 인문 또는 뭐 자연 또는 뭐 사회과학 또는 뭐 공학 이런 식으로 의학 이런 식으로 계열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별로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이러이러한 과목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별로 현재 수능을 어떤 선택 과목을 지정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미 대학에서 43개 대학이 발표한 걸 좀 자료를 좀 따라 보면요. 국어, 수학은 지금 밑줄친 걸 한번 보시죠.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정할 때 국어 영역은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학 같은 경우는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을 하나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양대라든가 로터대라든가 용인대 같은 경우는 아예 대학에서 수능 시험 볼 때 아예
수학을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수학을 좀 더 여유 있게 본다 그런 얘기죠. 탐구 영역은요, 사회과학계열 구분 없이 역시 이런 대학들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정리해보자면 인문사회계열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의 선택 과목에 좀 더 굉장히 유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국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봐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즉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인데요. 수학 같은 경우는요, 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리고 기하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대학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대부터 해가지고 쭉 끝에 내려가면 호남대까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셋 중에 아무나 봐도 괜찮다 그런 얘기인데요. 다만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을 좀 살펴보면요. 경희대학교, 그리고 계명대도 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등만 역시 미적분이나 기하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공주대, 수학교육과,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까지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거의 상위권, 서울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의예과, 이런 지방에 있는 의예과라든가 이런 대학들은 여전히 확률과 통계보다는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선택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계열에서는 인문계열과 다르게 상당히 수학에서의 좀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또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이과생들에게 좀 더 필요한 그런 공부를 하기를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과학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학도 보시면 과학탐구 중에서 두 과목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그 수학에서의 미적과 기하를 선택했던 대학들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대학들이 대부분인데요. 경희대, 고려대 서울, 또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서울, 이화여대, 중앙대 이런 데, 즉 파란색으로 제가 밑줄 쳐놓은 대학들은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과학 영역에서도 과학 탐구가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들, 즉 고려대학교 서울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또 연세대 서울, 그리고 이화여대, 또 중앙대 이런 대학들은요, 동일 분야의 1+2, 즉 내가 만약에 화학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 화학 1과 화학 2를 응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학들은 화학 1 그리고 화학 2를 응시하지, 즉 같은 분야의 1, 2를 응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즉 같은 동일 분야의 1, 2를 응시하지 않도록 미리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요, 사회과학 계열 없이 반영하는 대학들은 아까 우리 수학에서도 확률과 통계를 또는 미적분 또는 기하 이런 셋 중에서 아무나 선택해도 되는 대학들이 있었죠. 이런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반영하는 대학들은 역시 경기대부터 호남대까지 아무 의미가 없이 여기서 반영을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대입제도 개편 주요 사항 중에 전형 과정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과정입니다. 그래서 평가 과정을 이제 투명하게 하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선발 결과를 이제 공시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라도 다 공시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줘라. 즉 예전에는 선발 결과, 즉 전형 결과에 대해서 대학들이 꼭 감추거나 이렇게 공개를 좀 꺼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예 공문으로 해서 아예 발표를 해라, 공시를 해라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면접 구술고사도 되도록이면 이제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하는데 되도록이면 최소화를 좀 유도하는 편으로 좀 변경되고 있고요.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 전형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이제 폐지를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적성고사 아까 말씀드렸죠. 적성고사는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여러분 지금 고2 학년들에게 지금 제공되는 부분을 보시면 특히 이 평가 과정에서 다수의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평가를 의무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평가 기준을 공개하는 것을 이제 확대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고, 특히 이제 부정비리 이런 것을 아주 엄격하게 제재하고 또 근거 법규를 새로 만들어서 아주 엄격하게 대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발 결과는요, 지금 이제 대학별로 예전에는 그냥 전형 결과의 평균 정도가 이렇게 결과를 고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대입 전형별로 고교 또 유형별로 지역별 합격자 수를 또 공시하는 걸로 좀 더
다양하게 공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변경되는 부분들은 다음 장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실제로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전년도 대입 수시 결과 사례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현재 사례입니다. 지금 제가 밑줄을 좀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좀 칸을 쳐놓은 데가 있죠. 이게 지금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입니다. 즉,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오른쪽에는 뭐냐면 학생들의 교과 등급 분포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X는, 빨간색 X는요, 불합격자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는, 검정색 동그라미는 합격자입니다. 합격자는 충원 합격을 포함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국어국문학과가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이 2.7등급인데 합격자들을 보니까 5점 몇 등급짜리도 최저 등급으로 해서 합격한 사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좀 더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흔히 말하는 학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전형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거기 보시면 다빈치형 인재전형 고교 유형별로 아예 지원자와 합격자 분포를 아예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즉, 지원자들의 분류 중에서 보시면 제가 네모를 쳐놓은 거 부분이 있죠. 빨간색 네모를 보시면 일반고가 78.1%가 지원을 했다는 것이 거의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공고라고 되어 있죠. 자공고 6%가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로 자사고 5.6%가 지원했고, 그 다음에 외국어고 3.2%, 국제고 1.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나타나 있죠. 그리고 전체 합격자 분포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주홍색으로 해가지고 주황색으로 해서 그래프를 또 그려줬는데요. 이 다빈치형 인재전형의 전체 합격자 분포 중에 약 74.2%가 일반고, 그리고 자공고는 6.2% 이렇게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자율형 공립고라고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거의 80%가 넘는 인원이 역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합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그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전형은 일반계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또 합격도 일반계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탐구형 인재전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탐구형 인재전형은 말 그대로 이제 탐구형이 어떤 형태냐를 보시면 어떤 형태의 인재를 선발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될 텐데요. 거기에 따라서 역시 지원자와 합격자 분포가 달라집니다. 즉, 탐구형 인재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자 분포가 일반고가 42%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네모 박스 안에 박혀 있는 그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자사고와 거의 외국어 고등학교의 비율이 18.5% 그리고 23%로 거의 두 개 합치면 일반고의 고등학교의 지원보다 더 많죠. 그죠? 역시 합격자 분포를 좀 볼게요. 합격자 분포를 보게 되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2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공고 1.8%인데 즉 일반계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등학교가 30%를 간 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사고가 17.5%가 합격률을 보였고 외국어 고등학교가 역시 29.7% 약 30% 가까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과학고도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에 비해서 합격률이 거의 15%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형 인재 전형은 일반 계고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그런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자사고 그리고 특목고 즉 외고와 과고 학생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되는 그런 전형이 아니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형 결과만 보더라도 내가 일반 계고 학생인지 아니면 특목고 학생인지에 따라서 어디에 지원을 하는가에 따라서 역시 합격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립대 한번 보겠습니다. 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아예 그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면 제가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경제학부를 보겠습니다. 경제학부를 보게 되면 30명 모집에 약 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전년도에 일반고 학생들의 그 실제 합격 사례를 보시게 되면 약 2등급 정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자사고는 평균 등급이 2.6등급입니다. 그런데 특목고는 4.6등급입니다. 즉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중앙대 탐구형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자사고나 즉 외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지금 합격을 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립대도 역시 이렇게 실제로 선발해 놓고 그리고 이 고교 유형별로 발표를 해보니까
그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나름대로 일반고 학생과 또는 자사고와 또는 특목고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고등학교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서류에서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이제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에 대해서 특히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학생부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부가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줄어들면서 요즘 많이 좀 학교 활동이 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 여전히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히 서울권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는, 즉 입학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그 학교 생활기록부의 역할은 역시 크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활동을 좀 보시게 되면요. 교과활동은 과목당 500글자 정도로 해서 지금 기록이 되는 걸로 여전히 되어 있고요. 대신 방과후 활동이 지금 현재 내용이 기재가 안 됩니다. 2022 대입에서부터는요. 그런 부분들 좀 약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의견은 담임교사가 적어주는 내용인데요. 이건 연간 500글자로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과 영역을 좀 보시게 되면 자율활동에서도 역시 연간 500글자 그냥 그대로 좀 변화가 없고요. 동아리 활동은 대신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이제 500글자는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대신 자율 동아리가 지금 현재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자율 동아리는 이제 한 명당 연간 한 개의 자율 동아리 활동만 할 수가 있고요. 대신 자율 동아리 활동도 글자 수에 있어서 30글자만 기재하는 걸로 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실 때는 이런 점을 좀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율 동아리 글자 수의 30글자라는 얘기는 글자를 자율 동아리에 본인이 활동하는 동아리에 대한 설명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동아리명이 좀 더 어떤 영어 이름보다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한글 이름으로 좀 지어놓는 게 더 훨씬 더 어필하는 데서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소논문도 역시 기재할 수가 없다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이제 특기사항이 완전히 기재가 안 되는 걸로 좀 완전 바뀌었죠. 그래서 대신 봉사활동은요. 봉사활동 시간은 여전히 기록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건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특기사항은 기재 안 된다는 점. 진로활동도 연간 700글자인데요. 대신에 뭐가 없어졌냐면 진로 희망 분야가 이제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뭐 공학자가 될 거야. 나는 연구원이 될 거야. 또는 나는 문학가가 될 거야. 이런 뭐 기자가 될 거야. 이런 내용들의 진로 희망들이 이제는 대학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인데요. 수상 경력에서 가장 큰 변화가 좀 생겼죠. 특히 한 학기당 한 건만 대학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대입에. 즉, 근데 어떤 친구들이 이런 그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 학기당 한 건만 반영되니까 그러면 수상을 한 번만 하면 뭐 그만 활동해도 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상이라는 것은 학교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성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참여해서 상을 받으면 본인한테 어쨌든 좋은 건데, 물론 대학에 보낼 때는 한 건만 선택해서 보내는데 그 한 건 선택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자기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의미가 있는 그런 수상이라고 한다면 그걸 선택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독서활동은 여전히 변경 없이 그대로 도서명과 저자만 기록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활동의 즉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종합의견 그리고 독서활동 이런 부분들은요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활동을 꾸준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독서활동은 좀 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더 강조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을 보게 되면 받게 되는 수능 성적표를 예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수능을 안 봤지만 내년 지나게 되면 사실 이제 내년쯤 되게 되면 수능에 응시하게 되겠죠. 이런 수능 시험표를, 성적표를 받을 텐데요. 약간 변화된 부분이 뭐냐면 표준점수 100분이 등급은 여전히 나올 텐데 그 위에 선택 과목이라는 항목이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어떤 거 했느냐가 거기에 표시가 될 거예요. 특히 국어 영역 그랬을 때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선택한 과목이 표시가 될 거고요. 수학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미적분을 선택해서 미적분이라고 나오겠죠. 여기는 뭐 확률과 통계라는 말로 제가 예시는 만들어 놨지만 뭐 영어 영역은 뭐 공통이기 때문에 그대로 선택하면 없을 거고요.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도 생활과 윤리, 이렇게 지구과학, 이게 아마 내년 즉 2022 대입에서 처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가 이렇게 동시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그 2022 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2외국 한문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독일어 선택했던 건 나왔는데 작년까지만, 즉 2021 대입까지만 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100분위가 제공이 됐었는데 이렇게 다 없어지고 절대평가로 나오면서 이렇게 등급만 제공되는 형태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도 많이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되면서 많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님이나 역시 학생들도 좀 약간 헷갈려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원래 2015 개정교육과정은요, 취지 자체가 지식 전달보다는 이제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나가자라는 그런 의도로 개정교육과정이 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어떤 그 암기만 하는 그런 인재보다는 창의성이 있고 융합형 인재를 좀 길러내자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게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제 미래 교육을 위해서 6가지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자주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뭐 교양 있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4개의 큰 어떤 그 기틀 안에서 의사소통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체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심미적 감성 역량이라든가 또는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라든가 창의 융합 사고 역량이라든가 또는 자기관리 역량, 이런 6가지의 핵심 역량을 좀 키워보자. 그래서 결국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 바로 2015 개정교육과정이며 또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적인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변화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요, 문과와 이과에 대한 구분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인문학과 그리고 과학기술 소양교육을 공통으로 실시해서 학생들이 인문학적이라든가 또는 과학적인 사고방식만 계속 배우는 게 아니라 인문학과 또는 과학기술을 공통으로 배우면서 좀 약간 융합형 그런 인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통 과목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한국사,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을 1학년 때 보통 공통으로 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지금 1학년들에 서 탐구 실험을 거기다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문과로 갈 건데 과학 탐구를 안 해도 되는다, 또는 실험을 안 배워도 될 텐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그 과학적인 지식, 일반적인 사회 관련된 내용 이런 이론들을 좀 더 공부를 함으로써 공통적으로 지식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학생들을 키워내고자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 과목이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공통 과목은 있죠. 그다음 일반 선택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진로 선택이 생기면서 굉장히 학생들이 좀 이렇게 그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쪽에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 가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수형, 즉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그 영역이 비중이 좀 더 적정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적정화되었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이 3개 영역을 우리는 주요 교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요 교과 이수 단위가 90 단위가 되면서 굉장히 좀 많이 편중돼 있는, 국어, 수학, 영어에만 편중돼 있는 그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적정화됐다는 얘기는 84단위 좀 더 내용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가 예전보다 좀 더 좀 줄어들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영역, 즉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국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사회, 과학 쪽을 좀 이렇게 또는 예체능 쪽을 좀 확대하는 형태로 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여형 수업이 확대했다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암기하는 수업이 아닌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실습하는, 즉 과정 중심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리고 즉 어떤 그 시험을 봐서 바로 그 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끼리 토의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실습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선생님이 기록해 나가는 거죠. 기록한 내용들이 바로 아까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변경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교과 세특이 있었죠. 교과 세특에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수업, 참여형 수업이 확대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교과 세특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 수업의 중요성을 좀 더 잘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건 좀 공통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과목인데요. 기초 과목에는 당연히 국어, 수학, 영어가 있죠. 그리고 한국사와 이렇게 네 가지가 기초 과목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은 뭐냐면 제가 그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는데 빨간 색깔들은 실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실제로 응시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즉 공통 과목에서 특히 그 국어 같은 경우는요. 일반 선택에 화법과 작문이 들어가 있죠. 독서가 들어가 있죠. 또 언어와 매체가 들어가 있죠. 문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지금 네 가지는 전부 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을 한번 볼게요. 실용 국어가 있죠. 심화 국어가 있죠. 고전 읽기가 있어요. 이 세 개의 진로 선택 과목들은 수능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들은 대체적으로 수능과 관계가 좀 많아요. 그런데 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과학 한번 볼게요. 과학을 보시게 되면 진로 선택 과목에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가 있죠. 그리고 과학사, 생활과학, 과학, 융합과학이 있는데 이 2 과목 있죠. 2 과목은 현재 수능에서 응시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즉,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나도 지금 아까 그 어떤 그 대학들은 43개 대학 중에서는 분명히 1+2를 응시를 하되 같은 영역으로 응시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서울대 뒤에 가서 한번 제가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그런데 2 과목을 보려고 했더니 이건 학교 내에서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인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등급제로 평가를 하지 않고요. A와 B, C 이런 형태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자체가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내가 정말 진로 선택 과목들은 내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즉 내가 진로를 설정한 그러한 전공과 관계된 그런 과목들을 고등학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게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좀 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등급제로 평가를 하지 않고 이렇게 A, B, C로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실제 대학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 2 과목 같은 경우, 과학 2 과목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할 때 좀 신중하게 선택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좀 보시면 체육예술교육 계열과 그리고 생활교양 쪽에서 교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보시게 되면 당연히 체육과 운동과 건강이 일반 선택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로 선택에 있는 과목이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예요. 그래서 사실 그 체육 같은 경우, 이 체육 예술 분야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권장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뭐 학생들의 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권장하는 의미에서 체육은 1학년, 2학년, 3학년 전 학년에게 다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진로 선택 과목을 스포츠 생활 같은 경우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되면서 올해만 한정해서 지금 등급을 내면서 고3 학생들, 여러분들은 좀 아닙니다. 즉 2022 대입에서는 아닐 텐데 현재 고3 학생들은 좀 약간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현재 지금 약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약간 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좀 볼게요. 제2외국어도 역시 원이 있고 2가 있는데요. 원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지금 좀 더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진로에 따른 학생의 교과 선택을 강조했다라고 제가 좀 더 밑에 좀 크게 글을 써놨죠.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은 학생들이 내가 선택한 진로, 즉 공학 계열이냐, 의학 계열이냐, 아니면 뭐 인문학이냐, 사회과학이냐 여기에 따라서 정말 거기하고 연관된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하고 연관된 그런 교과목들을 그게 일반 선택이 됐건 또는 진로 선택이 됐건 간에 자기가 성적에 상관없이 정말 공부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다라는 것을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서울대학교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좀 잘 가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2022 서울대가 정시에서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하는데 출결이라든가 봉사 또는 교과 이수 기준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점 자료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바뀌었냐면 2022 대비에서는요. 교과 이수 가산점을 아예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과를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왔느냐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교과 이수 유형이 있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 밑에 나와 있죠. 여기는요. 유형 1과 유형 2가 있습니다. 유형 1 같은 경우는 1점을 가산점을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유형 2는 2점을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가산점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각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유형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라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요. 유형 1과 유형 2에 상관없이 일반 선택 4과목을 듣거나 또는 일반 선택 3과목과 진로 선택 1과목을 듣게 되면 유형 1과 유형 2에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즉 1점과 2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학과 사회를 좀 보시게 되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요. 일반 선택 2과목과 진로 선택 2과목을 듣게 되면 유형 1로 해가지고 1점밖에 가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선택 3과목을 듣고 진로 선택 2과목을 듣거나 또는 일반 선택 2과목을 듣고 진로 선택 3과목을 듣게 되면 유형 2에 해당되면서 2점이 가산점이 되는 거예요. 자, 사회도 한번 볼까요? 일반과 진로 선택 상관없이 3과목만 들으면 유형 1에 해당돼가지고 1점이 가산점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선택 3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1과목을 듣거나 또는 일반 선택 2과목, 진로 선택 2과목을 듣는 즉 4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되면 유형 2에 해당되면서 역시 2점이 가산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한번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시를 만들어 봤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맨 위에가 수학 어떻게 들었죠? 예,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이 세가 검정색은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선택에 해당되는 겁니다. 빨간색은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검정색은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는 일반 선택 과목이고 기하 이건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지금 4과목을 들었죠. 그러니까 1점이나 2점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회를 보시게 되면 경제,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즉 3과목밖에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3과목이 지금 일반 선택 2과목과 진로 선택 1과목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3과목 들었다는 것이 결국은 유형 1에 해당되는 거죠. 이 사회과목 때문에 1점밖에 가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밑을 보실게요. 수학사회 그 밑에 있는 거. 역시 수학 1, 2, 확률과 통계, 경제수학 즉 경제수학이라는 진로 선택 과목을 들었죠. 그런데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정치와 법 즉 일반 선택 3과목과 사회문제 탐구라는 진로 선택 과목을 들었어요. 즉 4과목을 들었다 보니까 이제는 2점에 해당되죠. 유형 2에 해당되면서 2점을 가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과학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과학 하나만 볼게요. 제가 마지막에 있는 거. 사회와 과학을 이렇게 각각 지금 분리했죠.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여행지리 해서 사회를 4개 들었고요. 그리고 과학은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즉 원은 전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 선택이었죠. 근데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얘는 다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2과목을 들어서 즉 일반 선택 3개와 진로 선택 2과목을 들으면서 5과목을 들었죠. 그래서 2점을 가산되는 유형 2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을 할 때 선택 과목에 따라서 가산점을 준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특히 이 가산점 2점 유형 2에 해당되는 것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평소에 선택 과목을 잘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그리고 수능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서울대가 또 발표한 자료를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인문계열에서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자연계열에서의 큰 영향이 있는데요. 먼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대신 서울대는요. 반드시 봐야 될 것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하는 거 있죠. 인문계열은요.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을 반드시 봐야지만이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큰 변화가 없어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은 과학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 과목을 보실 때 서로 다른 분야의 1+2를 봐야 돼요. 즉 2+2를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는요. 반드시 수능에서 2과목을 응시를 해야 됩니다. 2과목을 응시하지 않으면 원서를 낼 수가 없어요. 이런 점을 많이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 추세는요.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보다는 뭐 자연계열에서 서울대보다는 나는 그냥 의대를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원을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서울대는 결국은 2과목을 봐야 된다는 점, 즉 과탐에서 2과목을 봐야 된다는 점이 큰 어떻게 보면 그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투를 보는 응시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보게 되면 투를 봤던 학생들은 그러면 반대로 서울대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서울대를 가고 싶다고 한다면 좀 더 투 과목에 대해서 성적 받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투 과목을 선택한다면 아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확률과 통계를 보게 되면 자연계열 쪽은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반드시 선택을 해서 시험을 봐야 되고요. 탐구도 과학탐구만 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 과목을 반드시 봐라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2022 대입 선발 인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2022가 5월 달에 발표가 됐었죠. 5월 중순경쯤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2021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2021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수시와 정시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아직도 2022 전체를 보게 되면 2021보다 여전히 지금 정시에서 엄청나게 많이 선발을 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 차이가 어떤 거냐면 지금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약 24.29% 정도 되죠. 2022에서는요. 근데 2021 현재 고3 학생들은 23.05%예요. 그래서 한 1몇 퍼센트, 1.3% 가까이 좀 늘었네요. 그죠? 그래서 아직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16개 대학이 있었죠. 16개 대학은 반드시 30%를 정시에서 채워야 됩니다. 즉 선발을 해야 된다는 건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정시 위주로 선발하는 인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2021과 2022를 주요 대학 15개만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요 대학들은 굉장히 증감된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대학을 좀 끊어서 좀 했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만 따로 끊었고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따로 또 끊었죠. 이게 좀 소개를 내봤습니다. 그다음에 중대, 경희대, 한국외대,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따로 역시 분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따로 분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홍익대 같은 경우가 사실은 2022대가 정시 비율이 좀 더 적어요.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대학들은 다 지금 증원을 했습니다. 즉 다른 대학들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15개 대학을 좀 비교를 해보면 총계를 한번 볼게요. 총계를 2021학년도에는 이 15개 대학이 정시에 선발하는 인원이 13,993명이었는데 2022에서는요. 17,561명으로 약 3,570명가량이 더 선발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약 120% 정도, 125% 정도가 더 증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5개 대학, 상위 15개 대학들은 정시의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시에 대한 군의 변화입니다. 이동. 특히 지금까지 2021에서는요, 가군의 서울대학교에서 선발했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2022 지금 대입 전형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정시에서는 이제 나군에서 선발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학들도 지금 막 바빠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시는 가군과 나군과 다군, 군별로 다 각각 분할해가지고 선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가군, 나군, 다군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친구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가군, 나군, 다군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군이 가장 빨리 모든 전형이 끝나요. 그리고 나군이 그 다음에 끝나고 다군이 가장 많이 늦게 선발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가군에서 선발하던 서울대학교가 나군으로 갑자기 선발하는 군을 옮기겠다고 하니까 바빠졌습니다. 어디가 바빠졌냐면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그러면 나군에 있다가 갑자기 또 가군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서울대학교가 나군으로 선발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나군에서 선발하고 있는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는 가군을 우린 가서 한번 선발을 할게요. 라고 해서 가군을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도 가군에 있다가 역시 2022에서 서강대도 역시 나군으로 서울대를 따라서 그렇게 옮겨갔고요. 그리고 이화여대도 이제 가군에서 계속 선발하다가 나군으로 선발하겠다고 해서 옮겨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이 두 대학, 서울대학교 이런 대학들은 서로가 좀 상충되는 그런 게 좀 약간 있죠. 그래서 같은 군에서 선발하게 되면 어쨌든 흔히 말하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그런 우수한 집단 학생들을 서로 나눠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군을 나눠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선발을 해왔는데요. 지금 밑에로도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립대라든가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빨간색과 제가 파란색으로 좀 분리를 했죠.
즉 빨간색이 좀 더 많은 인원을 뽑는 거예요. 즉 성균관대학교나 한양대학교는 가군에서도 뽑고 나군에서 선발하는 그런 형태의 모집을 했었어요. 정시에서. 그런데 역시 나누면서 이게 어디에서 더 많이 뽑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균관대나 한양대는 이제는 좀 더 가군에서 더 많이 뽑는 형태가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시립대나 숙명여대도 좀 보시게 되면 시립대는 나군에서 좀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요. 그리고 숙명여대는 가군에서 좀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중앙대학교는요, 여전히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가군, 나군, 다군 분할해서 선발하는데요. 참고로 나중에 약학부가 들어오게 될 텐데요. 가군에서 약학부가 선발하게 되는 그런 점도 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대 선발 인원입니다. 통합 6년제로 운영될 텐데요. 올해 2022 대회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약대입니다. 약대. 약학대학을 이제 드디어 학부에서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자, 볼게요. 맨 위에 그룹이 어디냐면 서울 그룹입니다. 즉 경희대를 포함해서 중앙대까지 10개 대학이 약대를 선발하는데요. 교과에서 65, 그다음에 학종에서 179, 논술에서 44, 수능에서 293, 즉 수능이 상당히 많이 뽑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가천대를 포함해서 한양대, 에리카까지 6개 대학은 경기권입니다. 그래서 가천대, 가톨릭대, 단국대, 아주대, 차의과학대, 안양대는 역시 경기권인데요. 마찬가지로 학종과 그리고 정시, 수능에서 많이 선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경북대, 경상대, 충북대, 즉 지역 거점 국립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거국이라고 이렇게 쉽게 줄여서 또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대학들도 역시 47명 교과가 좀 많죠. 지역을 가면 좀 약간 교과를 많이 뽑습니다. 교과에서 47명, 그다음에 학종에서 21명, 논술은 하나도 안 뽑고요. 그래서 수능에서 71명을 뽑습니다. 특히 지역 인재를 되게 많이 선발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지역에 있는 우수 인재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인재 전형을 굉장히 많이 선발하는데요. 지역 인재를 많이 선발한다는 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경성대, 계명대, 고려대, 세종, 해서 조선대까지 지역에 있는 사립대죠. 이제 이런 대학들은 역시 교과 전형으로 많이 선발하죠. 그리고 학종보다는 수능과 그리고 역시 지역 인재에서 역시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지역 인재를 많이 선발한다는 것을 이렇게 분포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대학도 있는데요. 강원대라든가 목포대, 부산대, 숙명여대, 충남대 등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역시 이런 대학들도 다른 대학들과 유사하게 그렇게 따라서 선발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2022 대입에서 좀 약간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학교장 추천 전형 확대, 즉 지역균형 선발이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변화된 것 중에. 근데 보시면 경희대 544명, 되게 많죠. 그리고 고려대 839명. 그리고 맨 밑에 한양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말로 320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지역균형을 위한, 지역 발전을 위한 학교들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을 좀 더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대체적으로 다 보시면 전형이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추천 인원도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 2명, 자연 3명, 예체능 1명 이렇게 해서 각 고교별로 추천하라고 되어 있고요. 서강대도 새로 생겼죠. 교과 고교장 추천해가지고 170명인데 10명 이내로 역시 추천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서울대는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대는 원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있었죠. 2명 이내 학교당 이렇게 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도 추천형으로 해가지고 서로 5% 역시 새로 생긴 부분이고요. 이화여대 10명, 그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각 대학별로 교과를 위주로 해서 선발하는 이러한 학교장 추천 전형이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지역균형 선발 전형, 지역균형 발전 전형이라고 해서 지역균형과 관련된 그런 전형으로 전형 명칭을 아예 못을 박아놨고요. 대학명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한양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대학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추천 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천 인원이 몇 명이냐 학교당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나는 어떤 대학으로 추천을 받을까라는 것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대입 반영 방법입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내가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데 대학들이 어떻게 반영할까인데 이건 좀 다 다릅니다. 대학들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면 화학2를 아까 보신 이 화학2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학은 기하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단위수가 4단위고 원점수가 90점이고 뭐 과목 평균 70.3이다. 그리고 성취도가 나왔는데요. 성취도를 A를 받았어요. 그리고 수강자 수는 33명이었다. 석차 등급은 A, B, C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A, B, C로 나오기 때문에 A, B, C 각각 한 거의 뭐 3분의 1 정도 해서 아마 구분을 해서 나눌 텐데, 이렇게 나온 그런 그 성적 결과를 대학들은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인데, 맨 위에 성취도별로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는 A, B, C에 일정 점수를 부여하거나 또는 총점 또는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나중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성취도별로 비율을 적용해서 반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즉 해당 비율이나 하위 비율을 활용해가지고 반영을 하겠다. 여기는 고려대와 서강대가 해당되고요. 성취도 등급을 바꿔주는 거예요. 치환.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A, B, C에 해당되는 부분을 등급 점수로 아예 적용을 해가지고 반영하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원점수와 평균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대학이 이화여대인데요. 아직 세부 내용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화여대가. 그런데 뭐 이런 원점수 또는 평균을 활용해가지고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아예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정량을 우리는 평가하지 않는다. 즉 여기는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 없죠. 서울대는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우리는 정량 평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서울대학교는 아예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 동국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겠다. 대신 교과를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진로 선택 과목을 이 선택 여부에 따라서만 좀 약간 나중에 정성적으로, 정량이 아닌 정성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 과목에 따라서 내가 어느 대학에서 불리할까, 또 유리할까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나의 진짜 가고자 하는 진로와 연관된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즉 대학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유리하게 또는 뭐 비중을 많이 두고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성고사 폐지 후 논술 선택인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 때부터는 이제 적성고사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들이 우리는 다음에 그럼 적성고사를 폐지하고 어떤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까 고민했는데 적성고사를 폐지한 다음에 논술을 선택한 대학이 딱 3군데가 있습니다. 즉 가천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그리고 수원대 이 3군데의 대학이 우리는 그럼 논술로 해서 선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2022 대입에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톨릭 때부터 홍익대까지 이렇게 많이 있었으면 33개 대학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천대, 고대 세종 그리고 수원대까지 이 3군데가 합쳐지면서 이제 36개의 대학이 논술을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술도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긴 듭니다.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및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앞에서 이미 어느 정도 약간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많은 부분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래도 좀 천천히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대학의 인재상 그리고 모집 단위별로 인재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할 때도 학업 역량이라든가 또는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또는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인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떤 평가 결과보다는 과정이라든가 노력 또는 변화,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평가에 반영하려고 하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대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계별로 전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괄 전형을 할 때 면접을 보느냐, 면접을 보지 않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또 적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대신 말 그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대체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상위권 대학이 일부인데요.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뭐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대표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고 고려대학교도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또는 홍익대 이런 대학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가 요소를 한번 볼게요. 평가 요소는 이 6개 대학이 공통으로 지금 현재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게 가장 지금 보편적으로 배포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개의 평가 요소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평가 요소에 평가 항목들이 한 15개 정도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학업 역량에는 당연히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특히 학업 태도, 학업 의지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뭐 어떤 그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는 과제 수행 능력, 또는 발표한 능력, 이런 것들도 여기에 충분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공 적합성인데요. 전공 적합성도 역시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의 이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선택 과목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진로, 방향, 거기에 해당되는 교과목이 어떤 것이 해당되느냐라고 해서 그런 과목들을 선택해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듣게 되면 어쨌든 전공 관련 교과목이 이수라든가 또는 그 성취도를 반영한다는 얘기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라든가 또는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전공 적합성에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은 사실 그 평가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학생을 많이 도와줬다든가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아마 대체적으로 인성 영역은 담임교사 또는 수업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내용 중에서 그게 은연중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합의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 때부터는 아까 뭐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예. 교사 추천서가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천서가 없어지는 대신에 이 종합의견이 추천서를 대신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성 영역에 관련된 부분들이 거기에 기록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전 가능성입니다. 사실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았다가 점점 좋아지는 것도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보시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얼만큼 주도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느냐, 또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느냐, 또는 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율활동이라든가 또는 세특이라든가 종합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기본적인 평가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평소에도 잘 기억했다가 활동에 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요, 학생부 종합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게 바로 서울대학교 아로리 영상인데요. 맨 밑에 그 참고 자료에서 지금 주소가 나가고 있죠. URL이 나가고 있죠. 이 URL을 보시게 되면 한 15분 정도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제가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바로 서울대학교이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이해가 잘 갈 거라고 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기서 이제 그 아로리 영상에서 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맨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학생이 지닌 학업 능력,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 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정의입니다. 즉,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 그리고 학업 및 학업 외적인 활동의 결과를 다 동기와 과정까지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학업 능력 지적 성취를 먼저 보시게 되면 교과 및 학업 활동 영역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는가, 즉 고른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단순 암기 수준이 아니라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느냐를 또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고요.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있었느냐, 또는 노력을 통해서 성장한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역시 지적 능력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학업 외적인 부분들입니다. 학업 태도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보는 건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네가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뭐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호기심이 얼만큼 많이 있느냐는 것을 보려는 거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는 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스스로 알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이 있느냐, 그리고 학교생활 전반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느냐. 아까 여러분 수상이 한 학기 한 번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학기 한 번밖에 안 되니까 나는 한 번만 참여해야지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 나타나 있죠. 학교생활 전반에 다 참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활동에 내가 다 들어가 봐서 활동을 하고 의미를 가져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바로 학업 태도에 대한 지적 호기심으로 평가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업 외적인 소양입니다. 학업 외적인 소양인데, 그러면 학교 생활을 통해서 네가 리더십을 갖춘 활동이 있었느냐, 또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있었느냐, 그게 봉사활동 같은 부분이겠죠.
그다음 학교 생활에서 어떤 겪은 어려운 점이 있었느냐. 사실 항상 꽃길만 갈 수 있는지는 않잖아요. 어려움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내가 극복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역시 평가에 반영한다는 부분이고,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즉 학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냥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지내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네가 어떻게 공동체라는 부분들 의식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학업 외적인 소양에서 보겠다는 얘기고요. 실제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요, 종합평가를 다면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학교 생활기록부와 그다음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그리고 현재까지는 추천서죠. 추천서. 이건 지금 2021 대입에 가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아니라 서울대학교는 현재 고3에 맞춰가지고 발표한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가 들어가 있다는 점은 역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2022 때부터는 추천서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다 보겠다는 얘기예요. 즉 학업 능력, 지적 성취, 그리고 학업 태도, 지적 호기심, 학업 외적인 소양,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학생부와 어디에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특히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시가 1과 2가 있죠. 즉 예시 1번 보게 되면 과학, 교과, 이론 수업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는 학생이 실험 수업에서 실험 설계 능력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 등이 굉장히 우수한 것들이 드러났다라는 것들은 이 학생이 실제로 이론 수업에서는 별로 장점을 보이지 않다가 실험하면서 굉장히 우수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학생들마다 개별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좀 약간 평가를 달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어진 여건 내에서 자신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를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책자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그 부분은 영상이었죠. 서울대학교는 역시 영상과 더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를 항상 발간을 합니다. 이건 2021인데요. 2021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2021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이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를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제가 한 3페이지 정도를 제가 캡처해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있는 학생을 기다립니다. 어떤 학생을 기다리냐. 여기서 서울대학교라는 말이 있는데 꼭 서울대학교라는 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즉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 공동체, 그리고 밑에 박스 안에 이렇게 써 있죠. 학교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 그리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다양한 교육적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그리고 경험을 지닌 학생,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을 기다린다라는 얘기예요. 참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이런 학생이라면 모든 대학에서 다 좋아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하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준비하래요. 고등학교 생활은 대학교 입학만을 위한 과정이 아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거듭날 미래의 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 과정이다. 어떤 게?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 3년은 내 인생에서 없는 기간이야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3년의 시간, 내 스스로 만드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어떤 공부를 채워나갈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고 좀 더 도전해 나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 중에 스스로 도전해 본 경험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해온 공간은 학교다, 그리고 그 안에 교실이다. 즉 교실에서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겠죠. 교실에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에 부딪히게 될까,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도전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더 추가하면서 마칠까 해요. 예비 서울대 학생이라면 독서는 기본이다라는 말을 서울대학교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독서에 대한 얘기를 좀 나중에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독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예비 서울대 학생은 독서가 기본이라고 그랬죠. 근데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며 몇 권을 읽어야 하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써 있죠. 어떤 분야의 책이든지 읽고 또 읽어가는 사이에 생각하는 힘, 글쓰기 능력, 전문 지식 또는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교양이 쌓여갈 것입니다 라고 써 있죠.
타의에 의한 수박 겉핥기식의 독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를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라는 말로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서 생각을 키워온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말로 정중하게 이렇게 기록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뿐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학은 많은 독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독서를 했던 그런 친구들을 정말 좋아하고 또 그런 친구들만이 다양한 상상력과 그리고 미래가 정말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